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이대희입니다. 이렇게 입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뵙게 돼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 봤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평가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와 면접 모두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이다 라고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무엇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많이들 교육과정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이죠. 그리고 그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활동들, 흔히 쉽게 수행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외 활동은 봉사, 동아리, 진로 이런 등등의 수업시간 이외의 활동들을 교과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들을 평가의 소재, 재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조금 이렇게 교육과정 해설이나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해, 적용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 및 적용이라는 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들을 쉽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재하는 내용을 크게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지식은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느냐, 그 이론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느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기능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수행평가죠.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험이 될 거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요즘에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운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능적인 측면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도 부분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팀원들 간의 활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등등을 태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읽어낼 수 있는 내용들은 학생이 어떤 내용을 공부했고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식, 그리고 어떻게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기능, 그리고 그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생부에 담겨져 있고, 입학사정관들은 그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해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평가 누가 하느냐? 일단 입학사정관이죠. 입학사정관은 이제 저처럼 사람이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어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공정의 부분은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대학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자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경우들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그 다름, 평가자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이런 어떤 관념들은 성적이 높으면 우수하다라는 걸 전제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은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낮아도 학생들을, 그러니까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평가, 어떤 주관적 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는 크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관련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이 평가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이 평가 기준을 꼭 알고 보셨으면 합니다. 대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자료가 모집 요강이고요. 그 안에 어떻게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잘 가고 싶은 대학의 평가 기준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의 평가 기준은 꼭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는 다양성과 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 이제 아주 다양한 색깔의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게 되고, 그런 학생들, 그리고 그 다양성 중에서 그 본인만의 색깔을 갖는 것, 이런 걸 좀 개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개성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성을 좀 국민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보통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실시되지 않는 전형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과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선배수를 선발하고, 이제 2단계에서 면접평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학종을 실시하고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이런 구조로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국민대 기준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전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쟁률과 등록자 성적은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주제가 면접평가이다 보니 이 면접 역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면접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평가로 결과를 뒤집어서 합격할 수 있을 확률은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류평가 1등인 학생과 서류평가 10등인 학생이 있는데, 이 두 학생의 성적이 바뀌려면 서류평가 10등인 학생이 면접평가에서 1등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서류평가에서 1등을 한 학생이 면접평가를 못 봐야 됩니다. 그 학생이 면접평가를 잘 본다면 10등인 학생이 면접평가를 1등 하더라도 순위를 뒤집지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평가가 만능이다, 면접평가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 소속이다 보니 국민대학교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민대학교에서 면접평가가 있는 전형은 이렇게 성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합격자의 수를 보시면 2.5등급부터 3.5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더 넓게 보시면 2등급부터 3.5등급이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범위로 말씀을 드리는 건, 내신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류평가에서는 조금 비중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평가에서 보려고 하는 기준들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내신을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도 내신이 높다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장 좌측에 보시면 1등급부터 2등급, 즉 1점대 학생들이 60명이 지원했는데 1단계 합격자가 37명이죠. 23명은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인데 탈락을 한다는 것.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면접평가 진행 절차. 지금 보여지는 이 단계는 실제로 면접평가가 진행되는 고사실에서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면접 고사실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사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대는 이제 대기실을 입시를 하게 되고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가번호, 즉 면접에서 사용되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체크하고 고사실에 들어갑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면 퇴실하는 이런 절차인데, 이 부분은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학들이 있으면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이 진행 절차를 참고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고사실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국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면접 없이 이제 서류평가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평가가 없고 이제 국민대는 전년도에는 교과 30%가 이제 반영이 됐던 전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프론티어보다, 면접이 있는 전형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고요. 성적은 프론티어보다 조금 높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와 다르게 이 1.5등급부터 약 2.5등급, 3등급까지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초 이제 합격자는 이제 추가 합격을 포함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즉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다 붙고 도망가고요. 이 면접이 없는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자까지 계속 대학이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성적이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라는 부분도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면접이 없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1등급과 1.5등급 학생들이 17명이 지원했는데 14명이 최초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 학생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신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도 서류평가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지, 면접평가는 서류평가와 별개의 것이다 라고 보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평가 기준을 국민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러면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써봤습니다. 그냥 서류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아래 보이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능력, 공동체 의식 및 협동능력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평가 항목의 점수의 합산으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서 무엇을 평가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평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신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평가 기준을 읽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대학교는 5가지 평가 지금 항목을 보고 계시는데요.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그래서 옆에 보면 수업이나 교내, 즉 이런 공부와 관련한 활동도 자기주도성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 교내 활동, 학교 생활이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들도 자기주도성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역량 강화, 즉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취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체력이 약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의 결과가 보여진다면 그것도 자기주도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이렇게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만 연결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로 전공 잠재력.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이냐? 결국 공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가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학과에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수준은 어떠한 것이냐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공잠재력은 가고 싶은 학과,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능력, 활동,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놓고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면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냐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덜 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많은 훌륭하신 그 강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이죠. 여기서 나는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생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학생부에 기록되는 건 내가 원하거나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타인이 바라봤거나 타인이 원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써놓은 건데요. 지금 고3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혹은 이 자리에 고3 학생들이 있다면 1학년, 2학년 때에 고민했던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3이라면. 그래서 지금 결정한 학과가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의 내용을 믿어야 그 원하는 대학에 다가갈 수 있는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써놓은 건데요. 분석하고 결정할 것인지 결정한 것을 찾기 위해 분석할 것인지. 이 말이 무엇이냐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방향 설정이 잘 돼 있어서 분석을 하면 그 내용이 명확히 결정되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종에 매우 적합한 학생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학생들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방향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어떤 학과를 결정한 이후에 학생부를 들여다봤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믿고 그것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학과를 결정해 놓은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분석할 것인지 조금 명확히 생각을 정리한 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명확한 모습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분석하기 1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분석하기 1은 학생부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학생부를 분석하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하느냐? 되게 멋있고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는가, 공부를 해서 어떤 능력을 갖췄는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들 같은 경우, 즉 학교생활기록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시간의 변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혹은 그 변화들이 어떻게 되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학생 스스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제 선택 과목, 그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영향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 학생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등학교 저학년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학생부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부분에 제가 적어 놓은 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들을 분석할 때 어떠한 기준과 방향으로 보면 좋을까라고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건데, 이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진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학생들에게 진로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에 가는 건 사실 직업을 갖기 위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거친 이후에 직업을 갖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겠다, 내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나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워야 할 것, 내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진로, 즉 내가 선택한 학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아랫부분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부분은 이제 본인의 학생부를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이 보이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워드라고 한다면 목표나 방향, 그리고 역할이나 내용이 있느냐, 그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밑줄을 친다든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진로 더하기 동아리, 그다음에 제가 과목 세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평가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가 있고 동아리의 내용들이 있을 때 학생이 관심을 갖는 분야,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과목 세특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로 활동과 동아리는 학생의 지적인 수준을 보여주기에는 그 학생부의 항목의 특성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한 내용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세부 능력 및 이제 세특이죠. 세특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 혹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가를 이렇게 찾아 읽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이렇게 진로와 동아리에서 관심 분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심도 있게 공부한 과목의 세특에 과연 그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 본인의 특징이나 장점이 드러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가장 핫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박사정관들은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대부분의 대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동아리 활동과 수상, 그리고 이런 보고서,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들은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읽어내려고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한 과목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어떤 내용의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 읽어내는 것,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꼭 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인지적, 정의적,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인지적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나 지식과 관련한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학이면 어떤 단원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건 학생의 관점에서, 즉 분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읽었으면 하는 문장으로 제가 좀 바꾼 건데요. 제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공부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내 것이 되었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서류평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오늘 강의의 본래 주제인 면접평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면접평가는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정의적 영역은 어떤 태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보인 활동, 즉 세특에 적혀져 있는 기록들에서 나의 태도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주도적인가, 아니면은 잘 협력하고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한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수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이 보이는가, 있는가. 여기서 있는가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수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되어진다면 그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그리고 그 학생만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도는 보시면 되고, 공부한 내용이 심화된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공계열 관련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물리 기반인 학과면 물리1과 물리2를 연결해서 들었느냐, 화학1과 화학2를 연결해서 들었느냐, 그리고 선택하는 것들에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 스스로 조금 분석해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좀 만들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뒤에서 말씀드릴 것도 모두 다 정답, 이렇게 한다고 합격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능력, 그리고 학생부 기록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학생들, 그러니까 나의 학생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관련성을 찾거나 우수성을 찾거나 특징을 찾는 거죠.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나 어떤 분야의 일치의 정도 혹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반복돼서 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관련성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자기주도적으로 보이거나 내용적으로 이 친구가 전공 적합성, 즉 선택한 학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수히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성 찾기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수성 찾기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신이 좋다고, 즉 1등급의 학생이 우수하다라는 공식을 믿지 않는 거죠. 1등급의 학생도 우수하지만 2등급, 3등급의 학생도 다른 부분에 우수함이 있다면 이 친구들도 면접평가에서 같이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아닌 기록되어진, 그래서 역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우수함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식 더하기 기능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아까 그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 이론, 쉽게 이론이죠. 이론을 가지고 어떤 수행, 활동을 하거나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은 지식, 즉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멋있어 보이는 활동들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지식이라는 부분이 잘 채워져 있는 학생들이 특히 면접에서 조금 더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면접 부분은 뒤에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성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이 우수함이 특별하다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특징은 밑에 적힌 대로 이제 활동 내용들을 좀 보시고 얼마나 반복됐느냐, 몇 회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 한 세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관련된 영역이었고요. 분석하기 2는 세부 내용 및 특기사항, 그리고 분석하기 3은 이 1과 2를 합쳐서 어떤 나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 관련성이 있거나 우수성이 있거나 특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이런 방법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실제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부분이죠. 앞부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분석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석한 내용을 그냥 놔두면 그냥 그 놔둔 채로 이렇게 묻혀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평가 기준이 또 나옵니다. 평가 기준에 적합한 내용들끼리 묶어놓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자기주도성이 드러나는 활동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묶어놓는 걸 해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묶어놓은 것들을 다시 읽어보면 특징이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 활동이 더 나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랫부분에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가 이미 끝난 겁니다. 즉, 이 내용들을 자기소개서 몇 번에 쓸 것이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 추가한 게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부 분석 내용은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즉, 기록한 교사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학생이라면
제가 동의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메모를 해 놓는다면 이것들을 더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에 기반한 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내용에 나의 생각이 더해진 이러한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을 구성하시면 잘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면접 평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고 표현하기는 말하기인데요. 이 면접 부분은 제가 뒤에 따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뒷부분에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 정리를 위한 예시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둘, 넷, 여섯, 한 7개쯤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학생부에서 찾아놓은 내용들에 이렇게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 학생의 생각이 조금씩 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죠. 이제 어떤 활동, 수업이든 아니면은 뭐 진로든 동아리 활동이든 배울 수 있었던 이론이나 지식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나의 능력, 특징이 잘 드러나는 건 어떠한 순간이나 장면일까? 그러면 이 이론이나 지식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나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 혹은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아래 부분은 평가죠. 즉, 이 활동은 국민대학교에서 어떤 평가 요소에서 평가되어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이런 작업을 해본다면 혹은 부모님들과 같이 해본다면 조금 거창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학생이 나의 모습, 나의 활동, 그러니까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고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조금씩 높은 수준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해나간다면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관련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기소개서야말로 너무 이렇게 작성에 관련해서 좋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역시 했고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그러니까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늘 강조하고요. 붉은색은 아니지만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내가 돋보이는 사건이나 주제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정말 너무 하고 싶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서류평가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면접평가에 조금 더 활용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는 학생 스스로 나에 대해 하는 나를 설명하거나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궁금하고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이 잘 드러나거나 평가받기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꼭 저는 체크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가 돋보이는 사건을 고르는 게 어떤 거냐, 그 방법을 아래 이제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게 써본 건데요. 내가 선택한 사건 주제, 쉽게 얘기하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 연속성, 방향성, 공통점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내가 돋보이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쓰기 방법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검토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춤법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봐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나의 모습, 나의 역량이 내가 다시 읽었을 때 읽히냐라는 문제거든요. 글을 잘 쓰는 게 유려한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기를 꼭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문장을 고치는 건 원서 접수,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마감 전에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꼭 다시 읽으면서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느냐,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느냐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죠. 면접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학생부 분석과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드린 건 면접평가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평가와 학생부와 동떨어져서 진행이 되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학생부에 기반하고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분석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에 분석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이 페이지는 그 면접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면접위원은 전임사정관, 이렇게 저처럼 채용이 돼서 이제 계속 이 입학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을 전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고요. 이제 학과의 교수님들 중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40시간 이상이라는 좀 이제 아주 그 많은 시간을 평가 교육을 받고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교수인데 이제 입학사정관 전임처럼 활동하는 분이 있게 되고, 혹은 어떤 대학은 그냥 학과의 교수님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면접위원은 한 명은 사실 없고요. 2명에서 3명 정도가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더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위원이 누구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면접 방식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비대면이 조금 활성화됐는데 국민대학교는 계속 대면 면접을 고집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제가 강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줌으로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 조금 평가자는 사실 영향이 없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표정, 눈빛, 제스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태도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학생의 지적, 의사소통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이 잘 모르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대면을 하면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만, 이렇게 외부로 온라인상으로 맞이하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감점 혹은 조금 부족한 평가를 받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면접의 형태는 서류 확인과 제시문, 토론 면접이라고 예전에 있었지만 요즘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서류 확인, 즉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활용해서 내용들을 질문하는 형태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간혹 소수의 대학이 제시문, 즉 이런 한 단락이 됐든 어떤 일정한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읽고 문제에 답을 하는 형태의 면접, 이렇게 운영이 되는 대학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모집요강에 다 기준과 배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국민대학교는 서류평가의 기준과 면접평가의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학들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운영 방식, 앞에 보여드렸던 대기난, 이제 고사실 밖에서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의 문제는 대학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 부분은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써봤는데, 고사실마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어떤 대학은 쉽게 말씀드리면 1번 고사실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2번 고사실은 앉으세요, 그 다음에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받는 그 고사실에서 평가자들이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온라인 이렇게 면접 후기들을 좀 검색하게 되는데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글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학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자기소개를 시키고 어떤 학생에게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달라지고 유불리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오해들은 전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넣어봤고요. 국민대학교 기준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 방법, 이제 시간은 대부분 이제 대학들마다 좀 대동소이합니다. 국민대학교는 10분 이내,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이 부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많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험번호, 이름, 학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관들도 보면 안 되지만 학생도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평가를 준비한다면 연습을 좀 이제 학교에서 하겠지만, 이름이나 나의 수험번호, 학교 이런 것들을 좀 말하지 않아야 하고요. 특히 부모님과 관련한 뭐 직업, 한동안 이렇게 좀 떠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국민대학교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집요강을 꼭 보시면 좋겠고, 평가 영역과 요소를 보시면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이렇게 서류평가와 동일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인성 부분에 서류평가에 없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 면접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면접은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그 학생의 수험생의 태도,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즉 이야기,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능력, 그 답변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과 질문을 이해해서 잘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국민대학교는 인성 영역에 포함돼서 평가되어진다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면접평가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제가 이제 제목을 좀 붙였어요. 그러니까 면접평가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리고 말하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내용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태도와 말하기에 대한 준비가 80-90%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이 어떤 부분을 알고 있고 질문하는 것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예의 바르게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준비되어 있어도 면접관들이 그렇게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 준비하기에 대한 부분, 본인의 서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많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학생부 분석하기라는 그 3장의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나의 서류를 충분히 숙지를 하는 방법이 학생부를 분석하는 것이죠. 면접평가를 준비한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준비한다고 학생부를 읽고 오는 것과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 즉 지식이나 이론을 알고 있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숙지를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알고만 오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뒤에도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질문을 하면 학생부 기록 내용을 그대로 읽거나 네, 있습니다. 그 활동을 언제 했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더 깊은 지식, 내용 이런 부분을 반드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용을 준비할 때 이거죠. 질문을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 예측, 이 질문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여기서 평가 기준이 있는 거죠. 대학에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특이한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면접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떠한 답변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해놓은, 그러니까 분석을 해놓은 게 예를 들면 A라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1, 2, 3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1번을 선택해서 말할 것이냐, 3번을 선택해서 말할 것이냐,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평가를 준비한다는 게 단순히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한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태도와 말하기 연습을 할 뿐이지 내용을 준비하기에는 늦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종을, 서류를 준비하는 지금부터 면접평가까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만 조금 더 탄탄하고 그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나의 생각의 변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나의 생각의 변화를 고민하지 않은 학생들은 답을 외워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외운 내용들을 말하면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느낌이 옵니다. 되게 좀 비논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외워서 말하는 것과 생각을 말하는 것은 직접 봤을 때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의 변화 등을 고민을 해놓는 학생들은 추가적인 질문,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문,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이렇게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상황, 주제, 설명 등 구조화할 수 있으면 좋다. 즉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 즉 이런 선택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제가 서류 학생부 분석에서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기소개서, 면접 모두 다 활용하면 학생이 아주 어려운 수준, 심화된 수준을 무언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공부했던 것들만을 평가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고, 뒷장은 이제 말하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저도 사정관을 조금 오래 했지만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평가 교육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알게 됐던, 고민하게 됐던 건데요. 이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개방형 질문은 이러는 거랍니다. 오늘 어땠니? 그러면 오늘 어땠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게 되죠. 저는 좋았어요, 저는 나빴어요, 저는 별로였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선택은 이런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한 이런 개방형 질문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좀 전략이란 단어가 좀 좋진 않지만, 예.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뒤에 영향을 충분히 주게 되고요. 폐쇄형 질문은 사실 확인에 대한 형태의 질문에 좀 활용이 되죠. 이게 맞습니까? 몇 번 했나요?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도 조금 모집 영향을, 여러 대학의 모집 영향을 보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모의 면접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맞는 걸 몇 개를 찾아서 답을 준비해 놓는 것, 이럴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하기에서 앞에 내용 준비하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한다. 전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워서 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공부했니? 혹은 왜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싶었니? 라고 물었을 때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친구가 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것 역시 준비를 해옵니다. 답변 준비의 방향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꼭 말씀을 드리고, 면접이 말하기 평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말하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말하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 이게 제가 밑에 써놓은 건데요. 자기소개서랑 연관이 되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는 학생이 글을 써놓고 태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도와 그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말하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 면접 연습은 그래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자가 무엇을 궁금해서 물은 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내가 대답을 하는 것이 그것에 상응한 것이냐, 그 질문의 답에 일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높은 수준의 이런 다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기소개나 하고 싶은 말,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은 저는 30초 정도는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받았을 땐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고요.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도 하고 싶은 말이나 지원 동기 같은 부분은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함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되려면 단기간의 준비로는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학생부부터 자기소개서부터 차곡차곡 분석해서 내용들을 준비해 놨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말 중요한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30초를 했는데 답변하는 학생이 2분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9분,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학생은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많아야 2-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2분 안에 답이 정답이 아니거나 질문의 의도에 벗어난 답이라면 2분을 말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저는 되도록이면 짧게 말해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말하는 학생들일수록 저희 주관적인 경험인데요. 논술대회에서 상을 받았거나 이런 글쓰기를 많이 해본 학생들이 완성된 형태의 글로 말하려고 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도 이 면접위원들이 충분히 다 그것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고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또 그것을 길게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학생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상당히 짧게 합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지만 저도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짧게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 준비 방법인데 여러 가지 준비 방법이 있는데 뭐 친구들이랑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학생들이 어른과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지 학생들은 선생님과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가감없이 꺼내는 걸 주저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을 하면. 그래서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비슷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면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피면접자, 수험생이 되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면접관이 돼서 일반적인 형태의 질문들을 해서 서로의 답변들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녹음 혹은 녹화를 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질문에 정확한 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가 면접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면접의 고사실에서의 상황별로 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이 고사실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겠죠. 학생이 고사실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불필요한 동작과 말을 삼갈 것 이렇게 써놨는데요. 가장 많은 게 앉아도 되겠냐고 묻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앉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시라는 순간부터 면접 시간은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인사하고 빠르게 착석하는 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학생들은 앉아도 되겠냐고 묻고 배꼽 인사를 하고 아주 천천히 의자를 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빨리 물어봐야 되고 답변을 듣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스스로 줄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뭐 아이스 브레이킹, 간단한 인사, 뭐 어서 오세요, 아침 일찍 오느라 뭐 힘들었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질문은 이렇게 할 건데 학생은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가볍게 뭐 국민대학교 처음 와봤나요? 와보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한테는 이걸 물어봤는데 나는 저희가 제일 좀 이 후기를 보면서 당황하는 건 서류로 미리 뽑을 아이들을 정해놓고 질문을 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전에 서류를 보고 면접 질문은 만들어 놓지만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뽑을 아이와 뽑지 않을 아이를 골라놓는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고요. 고사실마다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들마다 서두를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라고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고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묻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가 문장의 형태는 다르나 의미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즉 우리 학과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뭐니? 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걸 공부했니? 너는 우리 학과에서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니? 우리 학과 이런 A, B, C, D, G 중에서 너는 어떤 걸 잘하니? 어떤 걸 해봤니?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 연예인들이 하거나 기업에서 하는 형태의 이런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의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것들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는 있으나 이렇게 평가 요소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류에 기반한 내용으로 말하기를 준비해 놓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 도입에서도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저라면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나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소재를 택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면접위원들이 궁금한 추가적인 내용들, 질문들이 파생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 지원 동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연구원을 꿈꿉니다. 저는 기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조금 뒤에 제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위기에 적응할 것. 이게 면접위원도 사람이다 보니 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우 이렇게 친근하게 혹은 부드럽게 대하지만 어떤 분은 평가이기 때문에 근엄해야 되고 진지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걸 묻게 되다 보면 이렇게 의도치 않게 학생에게 조금 이렇게 압박하는 형태의 질문이 나갈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은 꼭 이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렇게 대학에 가서도 요즘은 이렇게 프로젝트나 발표, 그다음에 말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전 연습 차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적응하는 것들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도입 부분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질의응답, 실제 면접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면접위원별로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끝에 죄송합니다. 권한은 동일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모두 다 동일한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이거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입학사정관이고 누구는 교수 같아.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저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교수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면접평가위원 3명은 모두 다 똑같은 100점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나에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지, 저 사람이 전임일까 위촉일까를 구분하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유형이 있다면 사전 검토해 놓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 쉽게 말씀드리면 책을 한 이렇게 3학년 때 뭐 좀 과장해서 50권을 읽었다고 하면 이 책을 50권 다 읽었나요? 라고 묻는 건 사실 확인 형태의 질문이겠죠. 이런 형태의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질문, 우리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학과에 대해서 뭐 찾아본 적 있어요? 뭐 A라는 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말할 것이냐가 면접의 시작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의 시작, 어떤 것들을 말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에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잘 분석하는 것이, 잘 분석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면접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주도성 혹은 전공적합성, 인성 관련해서. 그러면 면접을 준비할 때 자기주도성 관련한 질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좋겠다,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활용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의도가 있을 건데 이것을 파악하는 것, 이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혹은 학교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했을 때 나는 이게 궁금해서 이걸 물어본 거야, 난 이게 궁금해서 이걸 물어본 거야, 이렇게 되면 듣기 연습이 좀 잘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듣고 나면 설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화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답변 내용 어떤 걸 선택해서 말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써놨는데, 질문자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학생이 똑같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대화가 단절되거나 아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캐묻기 질문이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꼬리 질문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고 답을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잘 꺼내놓는 게 저는 면접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접위원들은 질문을 하는 거지 답변을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서 말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한데 그 너머의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생이 이만큼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너머에 다른 걸 알고 있느냐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게 되고요. 추가 질문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수준이 높아지거나 어려운 것들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어려웠어요. 저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어요. 저 말 되게 잘했어요. 저 질문에 다 답하고 나왔어요. 이런 학생이 면접을 꼭 잘 봤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학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들로 합격이 될 것이다, 불합격이 될 것이다,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를 예단하는 건 조금 너무 섣부른 생각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좀 실질적인 얘기죠. 인문사회 경영, 이런 대학의 학과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사실 이제 학생이 있으면 학생을 샘플로 이렇게 예시로 어떤 거 가고 싶어요. 저는 보통 학생들 강의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역량과 관심 이렇게 썼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지식 기능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아마 난민 문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면접에서 답변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분석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이 분석을 해봤다. 이 분석 방법을 알고 있다가 역량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현상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어학, 문학, 사회문제, 문화, 예술 이런 범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 작가 쭉 있으면 이게 어떤 걸까요? 위에 있는 어학부터 예술까지는 학문의 분야 이거죠. 범주, 조금 넓은 개념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직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원 동기를 물으면 앞에 있는 어학부터 예술을 선택할까요? 기자부터 국제기구를 선택할까요?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를 선택하고 나면 학생이 지원한 학과 모집 단위와 연결짓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전혀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별개의 것들로 가게 돼요. 직업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목을 공부한 내용, 어떤 이론, 어떤 지식,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익혔는가가 나오는데 학생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학,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모의 면접을 했는데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진로 희망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진로를 바꿔서 막 올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 말씀드리면 광고를 하려고 희망을 하는데 광고 쪽이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회학과를 변경시켜서 선택하는 이런 유형의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알지만 그 부분은 조금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영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사회학과를 지원하고 싶대요. 그러면 사회학과와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 관련이 있느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인문 계열 중에서 과학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즉 사회 현상을 조사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정확하진 않지만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라는 사회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를 알고 있고 그걸 사회학과에서 공부한다고 말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 난민이라고 하는 상황에 집중될 확률이 높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과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경영경제 계열.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 올해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많이 안 할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저희 들어갔던 사정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면접 들어온 20명 중에 18명이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경영학과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가는 만들죠. 경영의 이론이나 뭐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서 기업가를 만들지만 사회적 기업가를 만들진 않아요. 경영학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게 다룰 겁니다. 학생들은 전혀 다른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저는 훌륭한 기업가가 돼서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두 개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저는 결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 집중해야 될 것들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또 한 유형이 스포츠 마케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에이전시 직업이죠. 이건 경영학과에서 공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하겠다고 오는 거죠.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뭔지,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라 나는 마케팅을 배우겠다. 마케팅 관련해서 이런 걸 했다가 중요한 건데 학생들은 스포츠 마케팅을 이야기하면 어디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으냐면요. 스포츠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포츠와 관련해서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이건 조금 그 비중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뭐 경제학과나 그 재무금융학과 쪽에 주식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도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혼자 할 수도 있는 건데 대학 자기소개서에 떡하니 나는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중에서도 주식으로. 근데 주식이 잘 되면 교수님이 농담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학교를 안 나오더라. 뭐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주식을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닌 거죠.
그 포인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서 공부 가르치는 게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공부할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명확한 방향입니다. 그것에 맞게 준비를 면접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의 또 다른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이렇게 힘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대학 가는데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은 역량을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전히 너무 많이 꽂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아니라 제가 맨 처음 적어놓은 역량, 능력, 즉 내가 지원한 학과나 계열, 이 분야에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연 계열, 이제 물리, 이제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인문자연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문자연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이과나 공학 계열의 대학의 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죠. 근데 이쪽은 이 고등학교 때 과목이 기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리냐, 화학이냐, 생명과학이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나름 트랙처럼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좀 기타라고 써놓은 게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조금 힘든 영역의 것 이게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요즘 가장 핫한 이렇게 학과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인데요. 제가 교과나 교계 연계 활동 내용을 선택하면 좋다. 왜냐하면 교육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이 잘 된다. 즉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에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대부분 물리2, 물리1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물리1과 물리2에서 다루는 단원, 이론들이 몇 개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정확히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변별해내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차별화하려고 교과서에 없거나 나만이 한 걸 선택하는데 사실 그건 평가 내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교육과정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특히 이제 진로 선택이죠. 투 과목에 대한 선택. 이 부분은 심화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면접평가에서도 내가 조금 더 어렵고 심화된 내용을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공부한 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건 당연히 면접평가에서 좋게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계열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이론과 원리 내용들을 선택하는 걸 저는 추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소개서나 특히 이제 수상이나 이렇게 과제 탐구에서 우수한 주제 혹은 공동교육과정, 경기도 같은 경우는 꿈의 대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심화된 내용을 다룬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고등학교 수준과 대학 수준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꺼내는 순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외워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내용을 정말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것들의 답변을 준비해온 것만 말한다면 추가 질문에서 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래 원리나 이론, 그 다음에 경험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실험을 해봤고 탐구를 한 친구들이 답변을 할 때 실험의 과정에 집중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원리와 이론을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험, 실험이나 탐구, 활동이 좀 많은 학생들의 면접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과정을 좀 나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원리나 이론을 조금 말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연습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화, 일반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고요. 뭐 환경, 에너지, 이 자연 계열 쪽이 이렇게 오히려 두루뭉실하게 접근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에너지 분야에, 근데 이제 사실 에너지 분야도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기계공학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화학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에너지 분야보다 말씀드리는 게, 저는 물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물리의 이 단원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위주로, 그러니까 좀 그 구체, 과목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덜어내고 에너지 분야, 저는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실 환경 분야도 요즘은 좀 덜한데 아마 환경공학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과 관련한 학과, 화학공학과, 그 다음에 환경이 있다면 성적이 떨어지는 순으로 학과를 선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 약 관련한 학과가 뭐 1등급 때였는데 뭐 2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지면 화학공학과를 진로 희망으로 썼다가 3학년 1학기 때 좀 더 떨어지면 환경공학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를 사정관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이용한다면 환경, 약,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나면 화학만 남거든요. 그러면 나는 화학을 얼만큼 잘하고 화학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는 꼭 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공동작업의 결과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프로그래밍을 혼자 못하는 경우, 요즘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파이썬 정도는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들은 것 같고요. 그거보다 심화된 것들을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동작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 즉 뭐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 5명이. 근데 이 학생이 면접이 왔는데 질문을 하면 이 프로그램, 이 상 받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요. 저희 팀에 프로그램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맡은 부분은 아주 뭐 이런 약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답변은 좋은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동작업으로 아니면은 공동작업으로 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면 내용을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면접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분위기에 동요하지 말 것, 처음과 같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다 보면 면접위원들도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감정이 조금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거나 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면접위원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면접위원들에게 안내는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인지하고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남거나 모자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것.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우수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빨리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소개나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30초 갖고 있으면 시간이 남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시간이 끝났는데 말을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면접을 끊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남았을 때의 경우고요. 시간이 모자란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 경우는 학생의 답변이 매우 긴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면접을 그 답변을 조금 중지시켜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긴 하는데 학생의 답변을 중지하면 학생은 나 떨어졌다고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꼭 답변을 짧게 핵심만 말하는 연습, 제가 앞에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추가로 주어지는 시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것도 실제로 면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에 애매한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듣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면접위원들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거나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 있으면 한번 해보면 하세요 이렇게 기회를 줄 텐데 그때에 앞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꺼내 놓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신문 면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대학에서는 재신문 면접들이 좀 있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답안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답안이 있기 때문에 답안에 가깝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답을 하면 점수를 주거든요. 모른다고 답을 안 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아는 수준만큼 답을 해야 이 모범 답안 안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점수를 좀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점을 최소한 받게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도 좀 날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문제의 구성은 뭐 찬성 반대나 추론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건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질문이 많으면 당연히 자신 있는 것부터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일단 높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 페이지를 좀 만들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부분은 면접을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좀 이렇게 화끈거리는 단어이긴 하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1, 2학년들, 3학년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서류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 분석을 꼭 했으면 좋겠다. 3학년 입장에서는 분석이고요. 1, 2학년들은 이게 분석이자 계획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 분석을 꼭 하면서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고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면접평가로 서류평가를 뒤집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류평가 1등이 못해야 10등인 내가 면접을 1등 했을 때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 꼭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면접평가는 제가 지식,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지식에 기반한 말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하기, 말을 잘하는 학생, 말을 많이 하는 학생을 뽑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에 기반해야만 능력이 드러나고 그 우수함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식을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학교 생활에서 배운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역시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 다시 계속 강조를 하고요. 말하기는 단기간에 고쳐지진 않습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마디라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 이렇게 연습을 하면 충분히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부터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말하는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이 없으면 공허한 말하기가 된다. 제가 쓰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지식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채웠으면 좋겠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면접평가는 내 서류에 적힌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이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짝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종을 준비하고 내 학생부를 분석하는 것이 내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는 이러한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종이 그냥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고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이러한 활동, 이러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니 학생들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조금 생각하셔서 준비하셔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